두 번째 연자는 신양무 교수님이십니다. 신양무 교수님은 연세대학교에서 환경공학으로 학사를 받으셨고요.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환경공학으로 석사, 그리고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환경보건으로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현재는 베일러 대학교 환경과학과에서 부교수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네, 신 교수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리신지 모르겠네요. 네. 우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잠깐 다른 학회 때문에 왔는데 이렇게 또 환경보건 세미나 시기랑 좀 겹친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직접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소개해 주신 대로 환경공학으로 제가 제 전공을 시작했는데 이제 중간에 환경보건을 바꾸면서 제 연구의 중점 분야는 환경 오염 모델링이고 그리고 노출 평가고 이제 환경 역학입니다. 이렇게 제가 한 17년, 18년 이 정도 이렇게 환경 보건 분야를 연구하면서 저희가 지금 빅데이터 AI 시대지 않습니까? 이렇게 빅데이터 AI 시대에 환경 오염 물질의 노출 및 위해서 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제 발표를 잘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백그라운드, 배경 지식을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사례 연구, 두 가지 사례 연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전통적인 이제 노출 및 위해성 평가에 대해서 평가를 가지고 했을 때 그 전통적인 방법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또 두 번째는 요즘 새로운 접근 방법을 통한 노출 및 위해성 평가를 했을 때 또 우리가 이거 왜 필요한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빅데이터와 AI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지 테이크홈 메시지를 한번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배경 지식에 앞서서 이제 제 연구 분야의 중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질병의 원인을 크게 이렇게 유전적인 것과 왼쪽에 비유전적인 것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환경 보건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앞서 발표해 주신 김순태 교수님 같이 대기 오염으로 인한 노출과 아니면 저같이 이렇게 화학물질 노출에 관련한 사람이 이제 환경공학이나 환경보건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저는 이제 이런 환경보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화학물질 노출이 이런 사람의 건강 악영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 제가 화학물질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말씀드리자면, 보시다시피 화학물질은 우리 실생활에 많이 쓰여지고 있을 정도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바르고 있고 먹기도 하고 만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근데 이런 화학물질이 자연 환경으로 이제 배출이 되면 이제 환경 오염 물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화학물질이나 환경 오염 물질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런 물질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호흡할 때, 아니면 음식물을 먹을 때, 물을 마실 때, 아니면 어떤 토양이나 흙이나 물에 터치가 될 때, 아니면 우리가 선스크린, 코스메틱스 이런 로션 같은 거를 바를 때 노출이 되고요. 영유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어다니면서 이제 자기 손이나 아니면 다른 물건을 터치할 때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이런 화학물질이나 오염물질의 노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보시다시피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약 800만 명의 사람이 조기 사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은 상대적으로 중국이나 인도만큼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실감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런 많은 인간이 만들어낸 이런 화학물질들이 우리의 내분비계를 교란하고 있고요. 교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분비계,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제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이제 EDC라고 하는데,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이고요. 아시겠지만 환경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이런 환경 호르몬에 노출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조기 사망을 일으킬 수 있고 비만이나 이런 당뇨 같은 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런 EDC 관련한 이런 질병 때문에 GDP의 2% 정도를 의료 비용으로 지금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을 줄일 필요가 있죠. 네, 다음. 그렇기 때문에 제 연구의 전반적인 이제 목표는 모델이나 어떤 툴을 개발해서 이런 정책을 만드는 사람에게 환경 오염물질 노출로 인한 건강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경각심을 알려주는 거고요. 또 그들을 도와서 이런 불필요한 노출과 그러니까 건강이 나빠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줄이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그래서 저는 이제 노출 평가와 위해성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선 위해성 평가의 대충 이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이제 위해성 평가란 위해성 평가를 크게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이제 보시다시피 환경 위해성 평가로 그 화학물질의 위해를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보통 독성 연구로부터 나오는 유해도의 분포도와 이렇게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노출 평가로부터 나오는 잠재적인 노출의 분포도를 비교해서 그 두 분포도가 겹치는 정도에 따라서 낮은지 아니면 중간인지 아니면 높은지 다소 약간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이제 환경 역학을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환경 역학이란 이렇게 환경 요인이나 아니면 환경 오염물질 노출과 어떤 건강 악영향의 관계를 이제 통계학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인데 쉽게 설명하자면 만약에 흡연과 폐암의 연관성을 보자면 흡연에 노출된 사람과 아니면 흡연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을 이제 장기간 동안 추적해서 그 두 집단 간의 유병률의 차이를 이제 비교해서 통계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위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거죠. 도즈 리스판스로. 네. 그런 의미로 이제 이런 두 가지 위해성 평가, environmental risk assessment, 환경 역학을 할 때는 신뢰성 있는 노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김순태 교수님도 말씀해 드렸듯이 이 노출 농도가 가장 중요한데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이제 노출 평가입니다. 노출 평가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제 이런 화학 물질의 근원을 먼저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얼마만큼 배출이 되는지 그리고 그 배출량에 근거해서 또 어떨 때는 이제 환경의 프로세스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제 거동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거동 모델에서 나오는 환경 오염 물질과 우리의 사람들의 익스포저 팩터, 노출 요인을 이제 고려를 해서 이제 노출 양을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게 이제 노출 평가인데 위해성 평가는 조금 더 나갑니다. 보시면 보겠지만 이게 그냥 환경과학이나 환경공학에 국한되지 않고 이게 사람과 환경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독성학도 알아야 되고 역학도 알아야 되고 아니면 바이오 통계도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해성 평가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전반적인 넓은 관점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저의 백그라운드인데 이제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첫 번째 사례 연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첫 번째 사례 연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통적인 노출 및 위해성 평가인데 여기서 갖는 의미가 무엇일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연구는 제가 실제 박사 때 했던 연구인데 이게 공장에서 화학물질 노출이 사람의 건강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관계가 있는지 이제 본 거였고요.
문제의 시작점은 미국의 듀퐁이라는 회사가 있고 듀퐁 그 회사의 공장으로부터 나오는 배출된 그 오염 물질이 지역 상수도원을 이제 오염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게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한국의 익산 장전 마을과 인천의 사월 마을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이 그 주변 주민들에 대한 건강 억양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거기 때문에 가장 이렇게 보면 이제 서로 이렇게 보면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선 이 전통적인 노출 및 위해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오염 물질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서는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과불화 화학 물질의 일종인 퍼플로옥테놀 아시드, 뭐 PFOA라고 불리는데 이 PFOA는 뭐 기름과 물을 반발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산업체와 소비자 제품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기능성 아웃도어 제품과 아니면 식품 포장재, 아니면 프라이팬, 아니면 그 소방관들이 이제 불을 끄는 이런 트레이닝 액티비티에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런 이제 화장품에까지 많이 사용되어 있을 정도로 우리 삶에 깊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200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이런 이 물질의 독성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되어져 있거든요. 이제 예로 이제 이 물질에 노출된 쥐나 생쥐 같은 경우에 뭐 간이나 뭐 고환이나 아니면 췌장암 같은데 췌장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밝혀졌는데 제 연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제 알려지지 않는 거죠. 이제 노출에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미국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이제 혈액 샘플을 모았을 때 이 혈액 샘플을 분석했을 때 이 PFOA가 거의 99.9% 정도가 다 디텍션 될 정도로 이게 거의 모든 사람에게 지금 발견이 됐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 사람들의 어떤 식생활 문화 때문에 중압값이 더 높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또 이제 이 물질은 이제 퍼시스턴트한 유기오 오염 물질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환경 내에서도 아니면 인체 내에서도 잘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감기가 2년에서 한 5년, 대충 한 3.5년이 중간값인데 3.5년 정도로 이렇게 반감기가 아주 깁니다. 이제 혹시 이 두 가지 다큐멘터리나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환경보건 하시면 이쪽 두 영화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아직 안 보셨으면 이제 찾아서 보시길 추천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오늘 이 첫 번째 사례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고요. 제 연구를 통해서 이 두 영화의 어떤 결론이 났기 때문에 한번 시간이 있으시면 이제 찾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제 연구 지역을 설명해 드리면 미국의 저기 오른쪽에 오하이오랑 웨스트 버지니아라는 두 개의 주가 있는데 이 주에 저기 세모난 곳에 듀퐁이 공장을 세워서 이제 오염물질을 배출했고요. 여기에 6가지 상수도원이 있습니다. 이 상수도원이 오염을 했는데 대충 한 300톤 가량의 PFOA가 공기를 통해 배출이 됐고 또 나머지 300톤은 이제 강으로 이렇게 배출이 됐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냐면 서울 한강에 상수도원이 이 600톤 정도의 그 오염 물질이 서울 한강 상류에 방출이 되어서 한강 시민이 그거를 필터링도 하지 않고 마시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얼마만큼 심각한 일인지를 이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이런 자기 상수도원의 오염 때문에 자기들이 그동안 가졌던 건강 악영향의 질병과 연관이 있다 생각해서 이제 미국 환경청과 집단 소송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한 결과 C8 Health Project라는 이제 C8 건강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이 건강 프로젝트는 이제 크로스 섹셔널한 스터디라고 하는데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리냐면, 이렇게 주민이 집단 소송을 한 결과 듀퐁이 100억이라는 벌금을 물고 또 60억이라는 연구 비용을 이제 대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우선 60억을 들어서 이제 연구 데이터를 이제 받았는데, 만약에 저희 팀이 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만약에 이 오염 때문에 이 주민이 아팠거나 질병에 걸렸다 그러면 또 나중에 이제 소송이 이루어지고 또 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즈를 보면 7만 명의 참가자가 있는데, 그 참가자는 이제 개인 수돗물이나 아니면 공중 상수도물에서 오염된 물을 몇 개월이라도 마셨다 그러면 다 참가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려도 이게 크로스 섹셔널 스터디인데, 이게 2005년, 2006년 한 타임, 그러니까 한 번에 혈액 샘플을 모았고요. 이 모든 주민에 대해서 이제 어디서 얼마만큼 살았는지, 또 직업은 뭐였는지, 또 질병의 이제 히스토리는 뭔지에 대해서 다 이게 컬렉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정말 엄청난 양을 7만 명에 대해서 60억을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 부족한 게 뭐냐면 익스포저 히스토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2005년, 2006년에 블러드 샘플에 있는 PFO의 농도만 가지고 있을 뿐 메디컬 히스토리에 상응하는 노출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어 투 이어, 그러니까 매년 참가자들이 가졌을 법한 PFO의 노출 농도가 필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 만약에 이 노출 농도를 제대로 재구성하지 않으면 역학 연구하는데 엄청난 바이어스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연구 결과가 널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했고요. 아시겠지만 environmental forensics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나 형사가 이제 범죄자가 있으면 그 범죄 현장을 재구성해서 재판에서 이 피고인이 범죄가 있었을지 입증하는 건데, 여기에도 똑같습니다. 저의 역할은 여기서 제 PFO의 노출 농도를 개인이 가졌을 과거의 농도를 재구성하는 거였고, 역학자들은 제가 재구성한 농도를 가지고 역학 연구를 해서 이 PFO가 그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영향이 있었을지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뭐를 했냐, 이제 PFO의 노출 평가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이 PFO가 공장으로부터 얼마만큼 또 어디로 배출이 됐는지 이제 연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PFO가 일단 이제 환경으로 갔을 때 얼마나 멀리 갔고, 얼마나 빨리 이동했고, 또 얼마나 오랫동안 잔류했고, 또 어디로 이제 이동했는지에 대한 환경 고동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노출 모델링을 했는데, 이제 각각의 참가자들이 물과 공기를 통해서 얼마만큼 노출했는지 이제 노출량을 계산했고요. 노출량을 계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약물 동력학 모델링을 사용해서 이제 우리 몸 안에 잔류한 양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했고요. 그 계산한 그 혈액 농도 값을 역학자들에게 이제 제공을 해서 역학자들이 얼마만큼 디지즈에 링크되는지 이제 연구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유는 나중에 이제 새로운 접근 방법이 있는데, 그 새로운 접근 방법과 이제 비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대해서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노출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저희가 노출 농도가 필요하고 이제 섭취량이 필요합니다. 섭취량 같은 경우는 직접 참가자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이제 그 데이터가 없으면 이제 표준 데이터 값을 적용하고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저 노출 농도 같은 경우는 실제 그 참가자들이 노출되었던 어떤 공기나 어떤 물의 노출 농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위의 식은
되게 심플합니다. 하지만 이 노출 농도는 그런 노출원의 근접성과 아니면 수용체와 사람과 아니면 오염물질의 어떤 이동성의 어떤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게 이 노출 농도를 구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주민이 노출원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가까이 산 사람보다 노출 농도가 낮았을 것이고요. 만약에 주민이 멀리 떨어져 살았더라도 그 오염물질, 그 상수도원의 오염 농도가 높았다 그러면 분명히 식수로서 노출이 많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출 농도를 재구성하는 게 노출량을 재구성하는 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이런 PFOA가 노출이 되었을지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PFOA가 공장 굴뚝으로 해서 이제 대기 중으로 나갔었는데 밖으로 나갔으면 이렇게 계속해 주세요. 이렇게 주요한 대기 방향으로 이제 됐고, 그리고 이제 중력이나 아니면 비, 뭐 강우에 의해서 이제 그 상수도원 위에 퇴적을 하게 됩니다. 일부는 이제 강으로 흘러 들어가기도 하고, 일부는 어떤 강우에 의해서 이제 지하수까지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하수를 원천으로 하는 펌프까지 가게 되는 거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톤이라는 많은 양이 바로 강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강 주변에 있는 상수도 펌프로 인해서 이제 그 엘리베이션 이렇게 고도 차가 생기면서 이제 그 상수도원의 펌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듯 이 PFO의 트랜스포트 패스웨이가 되게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각각의 환경 매개체당 환경 오염 모델을 이제 디벨롭하거나 아니면 모디파이해서 이제 모델링을 했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모델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시간 관계상 말씀 안 드리는데, 요점은 이런 각각의 환경 매개체에 대해서 이런 수학적인 모델, 아까 김순택 교수님 같은 수학적인 모델을 사용을 해서 이제 대기 오염 모델에서 나오는 대기 오염 양과 이제 지하수 오염 모델에서 나오는 지하수 양을 이제 아까 노출 농도를 사용해서 노출량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두 번째 단계인 고동 모델링에서 나온 익스포저 농도와 또 세 번째 단계인 이제 섭취량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노출량을 계산을 했고요. 네 번째 단계인 약물 동력학 모델은 이게 실제로 이제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아프면 두통약을,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을 먹는데 두통약을 먹었을 때 우리 몸 안에서 이제 혈액으로 막 분배되고 일부는 간에서 분해가 될 것이고 일부는 이제 소변이나 다른 쪽으로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를 또 환경 고동 모델링과 비교하게 되면 이제 몸 안에 들어온 거는 환경 안으로 들어온 양을 보시면 되실 거고요. 몸 안에서 이제 분배가 되는 것은 환경 안에서 어떻게 이동이 되는 건지 이제 알 수 있을 것이고요. 몸 안에서 대사가 일어나는 것은 환경 안에서 얼마만큼 디그레데이션, 이제 분해가 되는 것을 알 수도 있고요. 익스크루션은 이제 환경 안에서 얼마만큼 그 시스템 안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제 연구에 이 첫 번째 사례 연구의 이제 중요성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으면, 제가 이렇게 7만 명에 달하는 그 사람들의 PFOA 노출을 재구성을 했고, 이 재구성한 거를 역학자들이 사용을 했는데, 그 역학자들이 50개가 넘는 다른 질병에 대해서 역학 연구를 한 결과 이 6가지의 질병에 대해서는 PFO 노출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준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임신 중독증, 뭐 신장암, 고혈압, 콜레스테롤, 갑상선암, 궤양성, 대장암인데, 그래서 이 결과 때문에 듀퐁이 그리고 다른 화학 회사가 이 물질을 이제 사용하지 않게 됐고요. 또 저희 연구 때문에 이제 수돗물에서의 이 물질의 공고치를 이제 셋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이제 제
이런 연구가 이제 중요한 이유는 보시면 알겠지만 대략 한 3,550개 소송이 있었는데 인디비주얼 소송이 있었는데 듀퐁이랑 그 캐모어라는 이 캐모어는 이제 자기네들이 법적인 책임을 더 적게 지거나 아니면 자기네들의 그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다른 이제 회사 이름을 바꾸게 된 건데요. 이 두 회사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 지금 환율로 하면 거의 한 1조 원에 관한 배상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법원에서 이제 너네들이 1조 원에 대한 배상을 내라 한 거죠. 그러니까 각 소송당 거의 2억 정도의 이제 배상을 할 수 있게 이제 저희가 도와준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PFOA는 PFAS 과불화학 물질의 하나인데 이 PFOA 말고 PFOA에서 또 다른 화학물질이 아주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미국 전역에 이 PFAS라는 과불화학 물질이 뭐 상수도가 아주 오염이 많이 됐고요. 이것 때문에 제가 이런 전통적인 노출 평가를 해왔기 때문에 여러 변호사들과 함께 이런 그런 소송에 제가 참여하고 있고요. 그런 원고 쪽에 서서 이제 제가 얼마만큼 노출이 됐을지 재구성을 해주고 또 얼마만큼 이 회사의 오염물질 배출 때문에 이 주민들이 피해가 갔을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제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지금 이제 전통적인 방법으로 인한 노출 및 위해성 평가는 제가 한 가지 물질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 AI 시대에 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한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저희가 처한 상황부터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자폐, 뭐 유방암, 뭐 아니면 뭐 생식기 문제, 뭐 당뇨, 비만 이런 헬스 프로블럼, 그러니까 이런 건강 문제는 이런 화학 물질의 생산량 증가와 되게 비슷한 결을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 문제되냐? 2014년에 뉴 사이언티스트라는 과학 잡지에 의하면 그동안 인간은 한 15만 개의 새로운 물질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화학 물질은 그동안 어떤 유해나 노출에 대한 어떤 평가 없이 그동안 그 시장으로 그대로 흘러 들어왔다는 거죠. 아시겠지만 미국에는 한국의 화학물질 화평법 그리고 유럽의 리치와 같은 토스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이 2016년에 개정이 됐는데 2016년에 개정이 되고 난 후부터는 기존에 있던 물질과 앞으로 새로 만들 물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휴먼 헬스 이펙트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평가를 하고 나서 이제 시장에 이제 도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약간 어떤 문제냐면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대에 백신이 도입되지 않습니까? 백신이 근데 어떤 임상적인 실험도 없이 그대로 도입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보시겠지만 약 15만 개의 새로운 물질이 있는데 이 15만 개 중에서 우리가 정말 얼마만큼 이런 헬스 이펙트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죠. 예. 여기서 그 중에서 약 한 8천 개 정도는 아주 높은 양으로 매년 생산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 중에 약 300개 정도만 저희가 그냥 건강 영양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뜻은 저희가 이런 7,700개에 대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건강 영향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빙산일각입니다. 이렇듯 저희가 이제 많은 양의 화학물질을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대량으로 또 평가한다는 그런 하이 스루풋 어프로치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하이 스루풋 어프로치가 왜 필요한지 한국의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아직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아직도 피해가 있었고 아직도 피해 보상에 대한 어떤 결론이 확실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전반적인 노출과 위해성 평가를 이해하신다면 우리는 분명히 가습기 살균제를 쓰면서 가습기를 쓰면서 가습기 살균제가 실내로 배출이 되고 실내로 배출됐을 때 임신 중이나 아니면 아이들에게 노출이 된다는 걸 분명히 이제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죽음과 아니면 폐에 질환이 생길 거라는 것을 이제는 알 수 있는데 그전에는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한 거죠. 분명히 우리는 동물 실험을 통해서 독성이 있고 유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희가 이런 노출 평가와 이해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렇게 화학물질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또 데이터 양이 많기 때문에 이런 앞으로의 노출 및 위해성 평가가 빅데이터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미국 환경청에서도 이런 빅데이터 기술 테크닉을 가지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이 쓰이고 있고요. 결정하는 데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 최근 이게 왜 노출 및 위해성 평가가 빅데이터 문제냐면 아까 제가 첫 번째 사례에서는 bottom-up 어프로치로 그러니까 이미 어떤 물질을 정해서 특정하게 표적 모니터링을 통해서 노출 평가를 정밀하게 하고 또 정밀한 환경 역학을 통해서 액션을 취했습니다. 아까 액션은 예를 들어서 이 물질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아니면 판사가 너희들 배상을 해라 이런 식으로 액션을 취했는데 이런 bottom-up 어프로치를 했을 때 장점은 우리가 이미 이 오염원에 대해서 오염원의 근원을 알고 노출 경로를 알기 때문에 저희가 인터벤션과 프리벤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재와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신체 내 노출 마커를 이제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단점이 될 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저희가 이제 방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오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비표적 방법으로 이제 어떤 특정한 대상을 정하지 않고 비표적 방법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이제 머신러닝이나 아니면 고급 통계를 사용해서 이제 통계 같은 빅데이터 테크닉을 사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발견하고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이거의 장점은 이제 그동안 저희가 알지 못했던 어떤 원인을 우연히 발견할 수 있고요. 단점은 저희가 소스도 모르고 어떤 노출 경로를 모르기 때문에 중재나 예방하는데 이제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두 번째 접근 방법에 갖는 의의를 좀 설명해 드리자면 제가 이제 비표적 방법으로 이제 노출 평가를 했는데 이 비표적 방법의 노출 평가에 갖는 의미는 저희가 전 슬라이드에 있었던 논문에 약 120개 관련된 새로운 화학물질을 저희 이제 집안에 있는 먼지에서 이제 새로 발견했고요. 보니까 그 중에 한 20개 정도는 내분비계를 결합할 수 있고 또 뇌를 손상할 수 있는 어떤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두 번째 접근 방법으로. 그리고 미국에는 한국의 한국과학기술 한림원과 비슷한 전미과학 아카데미가 있는데 이 전미과학 아카데미에서도 이런 하이스루풋 모델링이나 수학적인 모델링을 사용한 노출 평가에 대한 중요성과 어떤 그 의미를 이제 인정해 주었고요. 또 컴퓨테이셔널 노출 과학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제 EHP라는 이제 좋은 저널에도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출 과학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에 대해서도 이런 2019년에 발표된 논문에도 나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궁금한 분이 계시면 이 논문을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또 제가 2015년에 이제 수학적인 모델링을 사용해서 하이스루풋 위해성 평가를 했는데 이 위해성 평가의 이 논문의 중요한 의미는 저희가 이런 하이스루풋 스크리닝 메소드를 개발을 했고
이 개발을 하면서 이제 이런 노출 평가를 이런 위해성 평가를 할 때 노출량을 이제 도출하는데 도움이 되게 했고 어떤 인풋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 인풋의 불확실성이 뭔지 인풋의 어떤 부족함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제 한 논문이 되겠고요. 또 3년 전에는 머신러닝을 사용해서 하이 스루풋 노출 평가를 했고요. 여기서 갖는 의미는 머신러닝 방법을 사용해서 저희가 각각의 화학물질이 각각의 노출 경로에 얼마만큼 컨트리뷰션이 있는지 확률을 계산했고 그 확률적인 어떤 노출량을 계산했기 때문에 하이스루프 노출 평가가 이제 갖는 의미가 이제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제가 이제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한 또 새로운 접근 방법을 사용한 노출 및 위해성 평가 방법을 이제 설명해 드렸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와 AI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제 노출 평가를 하는데 노출 및 위해성 평가를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들 테이크홈 메시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는 개개의 물질에 대해서 개개의 화학 물질에 대해서 저희가 노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극소량이라도 여러 개의 화학 물질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 노출 경로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노출이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김순덕 교수님 같이 대기 오염 물질도 지금 여러 각각의 대기 오염 물질이 동시에 노출이 되고 있고 이런 개개 오염 물질이 서로 높은 상관관계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해성 평가, 뭐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environmental risk assessment나 역학을 할 때 각각의 화학 물질에 대해서 역학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혼합물로 노출됐을 때 얼마만큼 위해자가 높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술을 마실 때 여러 개 다양한 종류의 술을 동시에 마셨을 때 이렇게 합쳐지는 효과뿐만 아니라 시너지를 일으켜서 갑자기 확 취할 수 있죠. 이런 것을 이제 믹스처 이펙트라고 하는데 이런 믹스처 이펙트는 이런 메커니즘을 알고 시작하는 수학적인 모델이나 대략 어떤 두 개의 관련성을 대충 알고 한 수학적인 통계적인 모델을 사용할 수 없고요. 이건 대부분 이런 기존에 있던 메커니즘을 모르거나 아니면 관련이 없을 때 이런 머신러닝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풀어 나가야 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공학에서 환경보건으로 전공을 바꾸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이제 모델링이나 어떤 통계를 사용하는 그 지도 교수님의 영향이 있었고요. 이때 저는 그분들의 영향 때문에 통계랑 수학적인 모델링, 머신러닝을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고요. 이 세 가지 과목이 빅데이터랑 무슨 연관이 있냐? 이 세 가지 과목이 현재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어떤 새로운 학문의 핵심 과목이 되는데 이 핵심 과목이 어떻게 중요한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빅데이터 연구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뭐 역할이 뭐는지 우선 메디컬 닥터, 그러니까 의사분들의 하는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이제 역할과 이제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약간 독감 증세나 뭐 코로나 증세가 있을 때 이제 병원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분들이 대충 당신은 독감이나 아니면 뭐 코로나나 뭐 감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혹시 모르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가 다이그노스틱 어널리틱스인데요. 그러면 이제 어떤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 당신은 독감입니다. 그러고 나서 당신은 앞으로 며칠간 아플 것이고 어떤 증상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처방전을 이제 주면서 이제 이런 약을 먹으면 이제 나을 것이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프리스크립티브 어널리틱스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통계나 수학적인 모델링, 머신러닝이 빅데이터에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어떤 롤이 뭐냐면 일단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가지면 이제 서머리 스태틱스나 아니면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을 갖고 그래서 데이터를 이해하고 어떤 통계 방법을 사용할지 이제 그 통계 방법을 통해서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회귀 분석은 여기까지 역할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로 이제 수학적인 모델링이나 수학적인 모델링이나 머신러닝 같은 것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이제 프리딕티브 어널리틱을 해줄 수 있고요. 또 이제 최적화나 아니면 불확실성 분석을 통해서 디시전 메이킹 하는데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저희가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테크닉, 이제 수학적인 모델링이나 아니면 통계나 머신러닝을 사용하는데 저희가 이제 AI에 대해서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또는 통계나 프로그램 스킬뿐만 아니라 저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이제 각 분야의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통찰력을 얻을 수 있고요. 또 그 데이터로부터 어떤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도메인 knowledge, 그러니까 각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데 아까 초기에 제가 말씀해 드렸듯이 이거는 환경과 사람의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전반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지식을 갖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는 그 중간에서 이 두 필드를 연결할 수 있고 아니면 의사소통할 수 있는 유연한 의사소통 능력이 이제 필요하다는 걸 제가 이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또 이거 제가 지난 한 12년 동안 이제 44개의 논문을 썼는데 이 44개 논문을 위해성 평가 단계에서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한번 제가 평가를 해보고 또 데이터 사이언스 세 과목을 통해서 이제 제가 어떻게 연관성인지 이제 분류를 해봤는데요. 해보니까 노출과 질병에 관련된 연관성을 볼 때는 주로 역학이라는 이제 통계를 사용했고요. 또 각 이제 두 단계의 예측을 할 때는 그렇게 통계를 사용했던 거를 이제 머신러닝이나 통계를 사용했던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런 위해성 평가의 여러 단계에서의 그 예측이나 아니면 재구성을 하는 데는 제가 수학적인 모델링을 사용하는 것을 이제 제가 깨달았고요. 이제 제가 이제 이런 환경보건 빅데이터 센터에 이제 초청을 받았는데 이제 환경보건 빅데이터 센터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의 종류나 유형을 제가 모르지만 또 목적과 범위를 모르지만 앞으로 이제 이런 통계나 모델링이나 아니면 머신러닝을 사용해서 이제 서로 여러 전문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이제 풀어나갈 수 있을 것 예상을 하고 이렇게 논문을 발표를 준비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